네, 안녕하세요. 오늘 강의 들으러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저는 오늘 스트레스 관리, 그중에서도 감정 노동에 조금 더 이제 초점을 맞춰서 강의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강의를 맡은 양주시 정신건강복지센터장 이준희입니다. 네. 그러면 오늘 저기 강의에 앞서서 이거는 저기 예전에 뉴스에 나왔던 기사인데 이거 기사를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파이낸셜 뉴스에 나왔던 거고요. 기사 제목이 XX야 욕먹는 게 일상인 그들 한숨만인데 읽어보시면 이제 콜센터 상담원에 대한 뉴스입니다. 상담원 A씨는 이제 전화벨이 울릴 때마다 막 불안하고 가슴이 두근거린다. 고객들 때문에 전화 받기가 겁이 날 정도다. 그래서 이제 이분이 근데 이제 빨간색으로 써 있는 것들을 보시면 좀 집중해서 보셨으면 좋겠는데 이제 본인의 잘못이 아니더라도 고객 말을 대꾸하거나 이제 먼저 전화 끊는 걸 상상할 수도 없고 그냥 죄송합니다라는 말밖에 할 수가 없다.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 문단 보시면 이제 이런 A씨 같은 고객 서비스를 위해서 본인 감정을 억누르고 고통받는 노동자들이 늘어나고 있는데 이제 이분들을 감정 노동자들이라고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감정 노동자는 주로 이제 그 막 이렇게 열심히 몸을 써서 하는 물론 노동도 있지만 주로 정신적 육체적 이런 거 말고도 본인 기분이나 감정을 억제하고 친절을 유지해야 되는 서비스직 종사자들이 주로 해당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략이고 뒤에는 이제 그래서 기업들에서도 이제 감정 노동자들을 위해서 개선 사항을 마련해 나가고 있다고 되어 있고요. 뭐 여러 회사에서 어떤 뭐 감성 치료 교육을 포함해서 뭐 좋은 이제 반응을 얻고 있다. 그리고 다른 밑에 회사에서는 전 직원 대상으로 EAP라는 뭐 근로자 직무 스트레스 해소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다. 이제 이런 기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이제 강의 드릴 키워드 두 개는 감정 노동이라는 것에 대해서 살펴보고 그리고 이제 또 이런 스트레스 관리를 좀 조직 차원에서도 어떻게 할 수 있을지 두 가지를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제가 오늘 좀 강의할 주제가 스트레스 관리인데요. 사실 스트레스 관리 생각하면 이제 저도 병원에서 근무를 하고 있지만 보통 이제 오시는 분들은 그렇게 물어보십니다. 선생님 제가 요새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는데 스트레스 관리 좀 어떻게 하면 될까요? 뭐 운동을 하면 될까요? 뭐 산책을 할까요? 이제 막 이런 걸 물어보시는데 이게 우리가 그냥 개인적으로 스트레스를 푸는 거 말고 조직적으로도 뭔가 할 수 있을까? 이런 거를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여기 제가 표지를 갖다 놓은 책이 하나 있는데 뭐 Search Inside Yourself라고 해서 이제 그 조직 차원에서 스트레스와 정신 건강을 관리했을 때 좀 어떤 일이 있을 수 있을까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책의 내용을 보면은 이제 오른쪽에 보이시는 그 초록색 네모 박스 안에 있는 것처럼 결근이나 태업이나 이직 같은 거를 이제 어떤 조직에서 노력하면은 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 되어 있는데요. 이것도 제가 그 인터넷에 나왔던 기사를 하나 가져왔습니다. 예, 매일경제에 나왔던 거고 맨 위에 제목 읽어보시면 CEO의 할 일은 행복 바이러스 퍼뜨리기라고 되어 있는데 해피라는 회사를 창업한 헨리 스튜어트라는 사람에 대한 사례입니다. 이 사람의 사례를 보면은 이제 회사 실적이 나빠도 직원들을 행복하게 했더니 회사 실적이 좋아졌더라 그런 내용인데요. 일단 이 회사를 살펴보시면 해피라는 회사 25년 된 회사고 직원이 한 30명 있다고 합니다. 연매출 뭐 50억 정도 난다고 하고요. IT 교육 회사인데 영국에서 굉장히 좋은 평을 받고 있습니다. 이제 신문들에서 이걸 보시면 일과 삶의 균형, 소위 워라밸이 가장 잘 이루어진 조직이고 직원들 건강 복지에도 관심이 있고 최고 고객 서비스 기업이다. 이런 좋은 평을 받고 있고요. 이 창업자 여기 사진으로 보이시는 헨리 스튜어트라는 사람은 이제 띵커스 50라는 데서 선정한 차세대 경영 구루에도 선정이 됐다는데요. 이 사람이 얘기한 어떤 조직에서 해야 되는 그런 계명들이 뭐가 있을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 사람들이 해피라는 회사에서 매니페스트로 제시한 10가지가 있는데요. 이런 것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회사 경영이랑은 크게 관련이 없어 보이는데요. 1번 직원을 믿어라. 2번 직원들을 기분 좋게 해줘라. 명쾌한 가이드라인과 자유를 줘라. 뭐 등등. 6번 보면 실수를 축하해줘라. 뭐 그리고 뭐 8번 일을 사랑하고 삶을 얻어라. 뭐 10번 직원의 장점을 펼칠 수 있도록 하라. 이제 이런 것들이 써져 있는데요. 사실 이제 저도 어쨌든 근로자인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은 이런 회사 되게 다니고 싶다. 이런 생각들이 드는 저기 계명들인데요.
이게 실제로 어떤 효과가 있었는지를 좀 봤습니다. 그래서 파이낸셜 타임스라는 이제 신문 기업에서 조사한 내용인데 2006년도에 그 영국에서 일하기 좋은 기업이라고 선정된 23개 기업이랑 그리고 시가총액이 100대 제일 높은 그러니까 소위 대기업 100개를 비교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기업들이 2001년부터 2006년까지 5년 동안 수익률이 얼마나 좋아졌는지를 이제 조사를 해봤는데요. 놀랍게도 이제 영국 시가총액 100대 기업, 그러니까 소위 이제 제일 잘 나가는 대기업들은 5년 동안 수익률이 25%가 좋아졌습니다. 그렇고 놀랍게도 일하기 좋은 23개 기업이라고 되어 있는 곳은 이제 수익률이 66%가 올랐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는 그냥 이제 소위 잘 나가는 대기업이라고 물론 수익률이 더 좋아지긴 했지만 20% 정도 좋아졌지만 근로자들이 행복하면 일하기 좋은 기업이면은 수익률이 오히려 더 60% 이상 좋아졌더라. 이런 놀라운 결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갤럽이라는 이제 여론조사 기관이죠. 여기서도 거의 100개 정도 기업을 대상으로 직원의 몰입도 점수, 일에 얼마나 몰입을 하고 있는지와 주당 순이익, 그러니까 뭐 주식 하나당 기업이 얼마나 이익을 내는지 그거를 살펴봤는데 그 몰입도가 점수 상위 25% 높은 기업들의 경우에는 그 주당 순이익이 평균 점수 미만인 기업들보다 2.6배가 높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또 다시 얘기하면은 직원들이 단순히 이제 행복하고 일에 몰입을 더 잘하는 기업이 다른 보통 기업들보다 이득도 더 많이 낼 수 있다. 그러니까 조직이 더 잘 돌아간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데요. 다시 우리로 돌아와서 이제 사회복지 종사자들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 사회복지 종사자 업무를 생각해봐도 업무 특성은 일단 한 가지는 대면 업무가 굉장히 잦습니다. 이건 업무 특성상 어쩔 수 없는데요. 그러고 이제 또한 이제 사람을 상대로 하는 것이고 특히 다양한 사람을 상대로 합니다. 이런저런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요. 그리고 또 이제 업무를 하다 보면은 이제 피할 수 없게 불가피하게 공감을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대표적인 사회복지 종사자도 감정노동 직종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예, 저희가 이제 또 아까 한 꼭지로 말씀드렸던 감정노동에 대해서도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영어로 이모셔널 레이버라고도 하고요. 위에 이제 감정노동을 주제로 나온 책도 있습니다. 그래서 감정노동이 무엇인지 좀 정의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맨 위에 줄 보시면은 감정노동이란 실제 자신이 느끼는 감정과는 무관하게 어떤 직무를 해야 하는 감정적 노동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엘리 러셀 혹실드라는 사람이 UC 버클리에 있는 사람인데 1983년에 그러니까 약 이 개념이 나온 지 이제 한 40년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감정노동, 그 디 매니지드 하트라는 책에서 처음으로 언급한 단어라고 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은 그럼 감정노동 종사자는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 우리 이제 사회복지 종사자를 포함해서 은행원, 승무원, 상담원 이렇게 직접 뭔가 고객을 응대하면서 본인 감정을 드러내지 않고 서비스해야 하는 직업 종사자들을 통칭해서 감정노동 종사자라고 합니다. 감정노동 종사자의 특징은 이제 배우들이 연기하는 것처럼 물론 우리가 연기를 하는 건 아니지만 이제 직업상 속내를 감춘 채 이제 다른 얼굴과 표정으로 몸짓으로 이제 손님 그리고 어떤 대상자를 대하는 직종으로 이런 이제 감정 관리 활동이라는 게 전체 우리 업무의 40% 이상을 차지하는 경우에 이제 그런 이제 근로자들은 감정노동 종사자라고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사전에는 어떻게 나와 있는지를 좀 보겠습니다. 뭐 방문각에서 나온 시사 상식 사전이라는 거를 보면은 감정노동에 대해서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그 자신이 느끼는 감정은 억누르고 본인의 직무에 맞게 정형화된 행위를 해야 하는 감정노동은 감정적 부조화를 초래해서 심한 스트레스를 유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나는 오늘 굉장히 화가 나고 뭐 집에서 막 싸우고 와서 기분이 나쁜데 고객들 앞에서는 기분 좋게 웃어야 되고 이제 좋은 말만 해야 되는 게 그런 어떤 감정적인 부조화를 일으킨다. 그거는 본인에게 스트레스를 일으킬 수 있다고 되어 있고요. 이거를 적절하게 해소하지 못한다면은 이제 본인에게 좌절, 분노, 적대감 이런 정신적 스트레스와 우울증을 유발할 수 있다.
심하면은 정신질환 또는 자살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감정노동 종사자들은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라고 시사 사전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요, 또 그 밑에 이제 김인순 선생님께서 이제 썼던 책을 보면은 감정노동이란 이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이 하여금 이제 자연스럽게 우러나오는 감정보다는 직무 수행에 필요한 감정을 인위적으로 만들게 함으로써 이제 근로자를 스스로 감정으로부터 소외되게 만들고 결국에 정신 건강에 큰 위협이 된다라고 써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살펴보면 우리 이제 감정노동이라는 게 물론 이제 업무상 당연히 해야 하는 것일 수도 있겠지만 우리 본인들한테 좀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이거를 좀 우리가 어떤 건지 잘 알고 관리하면은 우리한테 좀 좋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다른 좀 언론 사례를 하나 보겠습니다. 매일경제에 나왔던 거고요. 이제 기사 제목은 한 감정 노동자의 극단적 선택, 미소의 그늘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제 기억에 엔모 백화점이었는데 백화점 내 감정 노동에 대한 부담감이 한 판매 직원의 자살까지 이어졌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2013년 기사인데요. 이제 백화점 액세서리 매장에서 일하던 여직원분이 이제 자택에서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유서에는 이제 많이 참고 많이 힘들었다. 더 이상 백화점 일은 하고 싶지 않다 하고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이제 언론에서 좀 더 얘기를 들어봤더니 이제 사건 3시간 전 백화점이 이제 이분에게 얼마 전 실시했던 서비스 모니터 평가 점수를 통보했고 점수보다 낮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서비스 모니터 제도라는 게 무엇인지 물어봤더니 이제 백화점 측에서 모니터 요원이 손님으로 가장해서 매장 청결함이나 직원들의 서비스, 친절도 이런 거를 평가하는 거라고 합니다. 직원에게 주로 잘못된 대응 유도하거나 난감한 상황을 연출해서 이제 직원이 얼마나 잘 대응하는지 보는 거라고 하고요. 이제 미스테리 쇼퍼라고도 부른다고 하는데 이제 백화점에서 주는 시나리오대로 연기하면서 메이크업, 두발, 인사, 고객의 니즈 이런 90가지 평가 문항에 대해서 자세히 조사하고 여기서 점수가 낮게 나오면 직원들한테 사유서를 쓰라고 하거나 특별 교육을 받거나 이런 불이익을 받는다고 합니다. 심하면은 퇴사를 당한다고도 하는데요. 이제 이 안타까운 경우에서도 이런 점수에서 낮은 점수를 평가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사건에서 희생됐던 이분 어떤 측근분은 이제 포털 사이트 게시판에 올리셨는데 이제 희생하신 분이 백화점 일 혼자 하면서 힘들어했다. 어떤 손님에게는 시계를 60번까지 채워준 적도 있다. 행사가 있으면 아침 8시부터 밤 12시까지 일하는 게 부지기수였다라고 하고요. 그래서 이제 가족분은 이게 또 그대로 넘어가 버리면 또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거란 보장도 없고 너무 안타깝다. 이제 이렇게 하고 언론에서 그래서 이런 또 전에도 비슷한 이제 백화점에서 자살한 직원 사건이 있었는데 손님에게 이렇게 감정 노동을 하면은 어떤 판매 직원들이 좀 언제부터 이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을까 이런 문제 제기를 하는 기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감정 노동이 정신 건강에 좀 이제 많이 위험이 되는 것 같은데요. 조금 더 알아보겠습니다. 이제 개념의 변천을 알아보면 처음에 이제 1983년에 이제 The Managed Heart라는 개념에서 나왔던 책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alienation hypothesis라는 거에 의하면은 이제 직접 고객을 응대하면서 본인의 감정을 드러내지 않고 서비스해야 되는 일을 감정노동이라고 하고요. 이제 직업상 속내를 감춘 채 다른 얼굴 표정과 몸짓으로 손님을 대하는 건데 이 책에서는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감정노동이란 이제 자본주의적으로 봤을 때 감정적인 노력을 상품화시킨 거라고 정의를 했고요. 또 감정노동자는 이 과정에서 본인의 감정과는 동떨어지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1993년에 또 이제 에시퍼스와 험프리라는 사람이 이제 제안한 개념에서는 감정노동을 어떤 이제 본인이 표현하는 행위 그러니까 본인의 표정, 우리가 이제 드러내는 감정, 하는 말 이런 거에 초점을 맞췄는데요. 이제 96년에 모리스와 펠트만이라는 사람이 말한 거를 보면은 또 이제 환경 요인의 중요성도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강조가 됐습니다. 예를 들면은 감정 표현의 빈도라던가 이제 어떤 표현 규칙의 주의성 아니면 감정의 다양성, 감정의 부조화, 그러니까 내가 느끼는 감정과 지금 내가 표현해야 되는 감정이 얼마나 다른지 이런 것들을 봤고요.
그래서 우리가 특히 이제 우리 같은 감정 노동자들이 이렇게 근무하는 상황에서는 감정 조절을 어떻게 하고 있는 건지 이거를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그래서 가운데 있는 빨간 네모를 보시면 이제 딥 액팅과 서피스 액팅이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이제 우리가 하는 것이 이제 어떤 연기는 아니지만 이제 영어로는 액팅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딥 액팅이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실제로 감정을 이제 업무상 이제 바람직한 업무상 필요한 감정을 할 때 실제로 내가 내 속에서도 내 마음 깊은 곳에서도 실제로 그렇게 느끼려고 노력하는 과정을 말하고요. 그리고 서피스 액팅이라는 것은 이제 내가 실제로는 뭐 예를 들면 지금 기분이 나쁘지만 어쨌든 표정으로는 이제 웃는 표정을 하는 것, 이제 표면을 이제 연기하는 것, 그거 두 가지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런 딥 액팅과 서피스 액팅에 이제 영향을 주고받는 것들은 몇 가지가 있는데요. 이제 왼쪽에 있는 저기 파란색 네모 상자를 보시면 이제 이거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는 상호작용의 기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만나는 대상자와 얼마나 자주 만날 건지, 얼마나 오래 만날 건지, 어떤 종류로 만나는 건지에 대한 게 있고요. 그리고 또 그 밑에 파란색 상자를 보시면 감정적 사건들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 예를 들면 지금 뭐 나한테 긍정적 사건이 있었는지 부정적 사건이 있었는지 이 대상자를 어떤 사건 때문에 만나는 건지 이런 거가 영향이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오른쪽에 있는 저기 초록색 상자를 보시면 이제 이것이 어떤 감정 노동에 어떤 것에 영향을 주는지가 나와 있는데 위에 있는 초록색 상자 보시면 이것은 일단 개인 우리 이제 근로자 본인의 웰빙에도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이제 가장 가깝게는 우리가 소위 번아웃이라고 하는데요. 소진이라고 하는데 얼마나 이제 업무에서 빨리 소진되는지에도 영향을 주고요. 두 번째로는 직업 만족도에도 영향을 준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밑에를 보면은 이제 회사 우리가 이제 속해 있는 조직에도 영향이 있다고 하는데 앞에 살펴보신 것처럼 수익이나 아니면 직원들이 업무를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업무 태만 이런 것에도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럼 이런 저기 영향이 있는 감정 노동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어떤 것이 있는지 맨 밑에 보시면 갈색 상자에 정리가 되어 있는데요. 여기 이제 개인 요인과 회사 요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생각할 수 있는 것처럼 개인 요인, 그러니까 내가 뭐 어떤 성별인지 감정 표현 정도는 내가 평소에 어떻게 하는지, 감정적으로 내가 타고난 뭐 EQ는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원래 내가 타고난 긍정 정서, 부정 정서는 어떻게 되는지 이런 거가 당연히 영향이 있고요. 회사에서도 요인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업무에 얼마나 자율성을 부여해줬는지, 상사들과 동료는 얼마나 좀 서포트를 해주는지 이런 것도 영향이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감정 노동을 측정하는 방법 이런 것들도 좀 이제 연구가 이루어진 게 있습니다. 그래서 감정 노동의 측정은 이제 이모셔널 레이버 스케일이라는 거를 보면은 이제 프리퀀시 얼마나 자주 하는지, 감정 노동 인텐시티 얼마나 이제 강하게 하는지, 버라이어티 얼마나 다양하게 하는지, 듀레이션 얼마나 오래 하는지 이런 거를 측정하게 돼 있고요. 앞에 잠깐 소개해드렸던 개념인 이제 서피스 액팅과 딥 액팅으로 나눠서 측정을 한다고 합니다. 서피스 액팅이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실제로는 뭐 기분이 안 좋지만 이제 기분이 좋은 것처럼 얘기를 하고 기분이 좋은 것처럼 표정을 이제 해야 되고 이런 행위를 서피스 액팅이라고 하고요. 딥 액팅이라는 것은 이제 한 단계 더 나가서 그러니까 내가 실제로 기분이 나쁘지만 뭐 이제 내가 앞에 있는 사람에게 공감을 해줘야 되는 상황이다라고 하면은 실제로도 내가 이제 마음속에서 그런 감정을 느끼려고 노력하는 행위를 딥 액팅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재밌는 거는 하나 이제 밑에 써 있는데요. 서피스 액팅, 그러니까 이제 내가 속으로 느끼는 거는 다르지만 이제 표현하는 감정만 다르게 하려고 노력하는 게 많을수록 직무 만족도가 낮고 스트레스가 증가한다고 하고요. 오히려 이제 딥 액팅, 그러니까 내가 실제로 느끼는 감정도 어떤 내가 직업 수행상 바람직하게 해야 되는 대로 느끼려고 노력을 하면은 오히려 개인적인 성취감 만족도가 상승한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감정노동 연구 현황에 대해서도 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감정노동 사람들이 많이 말하는 거에 비해선 학술적으로 아직 그렇게 기반이 확고하지는 않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감정에 대한 연구들이 좀 더 진행되면 더 좋아질 거라고 하고 아직 감정노동이 이런 문제다라는 거에 외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개입해야 되는지 이런 거는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계속 말씀드린 것들이 외국 연구들인데요. 국내 연구들은 특히 이제 드뭅니다. 그리고 이제 연구 방법도 이제 제대로 아직 돼 있는 것들이 흔하지 않고 이제 초기 연구들 주제만 이제 계속 반복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나마 이제 병원 몇 군데
이 정도에서 하고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이제 이것도 외국 연구입니다. 그래서 2005년도에 자마라는 이제 의학계에서는 굉장히 좋은 그런 잡지에 발표된 논문인데요. 여기서도 나온 이제 것들을 보면은 이제 의료인은 어떤 딥 액팅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내가 이제 실제로 그렇게 느끼려고 노력도 해야 되지만 그게 가능하지 않으면 서페이스 액팅을 하는 것이 이제 어떤 의료인으로서 기본적인 자세, 환자 고통, 아픔을 공감하는데 유용하다. 의료인은 감정 노동도 잘 해야 된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감정 노동의 개발이라고 제가 제목을 적었는데 감정 노동 이렇게 저희 근로자에게 해로울 수 있는 거면 나쁜 건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서비스 업종 노동에는 이제 감정 노동이 포함되어 있고 이거는 서비스업 직종의 이제 필수 요소지 이거를 단순히 없애야 되거나 이제 줄여야 될 그런 부정적인 걸로 볼 수는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감정 노동을 개발할 수 있는 질을 높일 수 있는 방법으로 몇 가지 이제 알려져 있는 것은 뭐 드라마 워크샵이라는 방법과 자기평가 그리고 이제 신입 직원들이 경력 직원들을 뭐 인터뷰해보는 것도 도움이 된다. 이런 것들이 좀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그리고 하나 또 이제 간단하게 소개해드릴 거는 그러면 이런 거를 좀 조직 차원에서 하고 있는 방법들은 어떤 게 있을까? 이것도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 이제 이제 나라에서 뭐 사대보험 받는 이제 근로자들은 이제 정해진 기간마다 건강검진을 받게 돼 있는데요. 이제 본인 의사와 관계없이 작업 환경과 관련된 유해인자에 대한 어떤 직업성 질환 그거에 대한 검진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저기 뭐 탄광에서 일을 하면은 이제 폐에 대한 이제 호흡기 건강에 대한 검사를 받아야 되고 그런데 근로자 대상으로 정신건강 검진도 하는지 이거를 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아무래도 부족하기 때문에 이제 제가 맨 위에 EAP라고 적은 이제 Employee Assistance Program 즉 이제 근로자 이제 보조 프로그램이라고 이제 번역이 되는데요. EAP라는 것은 근로자들이 건강, 근무 능력, 웰빙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문제들에 잘 대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목적의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하는 것은 단기 상담, 그러니까 소위 심리 상담뿐만 아니라 이제 만약에 어떤 뭐 의학적인 도움이 필요하겠다, 그럼 의료기관에 연결해 주는 것까지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EAP에서 흔하게 이제 다루는 문제들은 사실 이제 우리 근로자들도 다 일반인이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이제 부딪히는 문제들과 거의 비슷합니다. 음주 문제부터 해서 뭐 감정 스트레스, 어떤 사건, 본인의 신체적인 건강 문제, 돈 문제, 가족 문제, 플러스 이제 회사 안에서 대인관계 문제까지 다뤄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EAP라는 거의 역사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한 60년대, 70년대부터 이제 어떤 회사 안에 이제 알코올 문제 있는 분들이 워낙 많으니까 회사 내에서 어떤 알코올 단주 모임 이런 거를 한 거에서 시작이 됐다고 하고요. 뭐 샌프란시스코 미국 쪽에서 시작이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70년대에 들어서 이제 어떤 감정이나 가족 문제나 어떤 약물 중독 문제 이런 것까지 좀 더 넓혀서 진행이 됐다고 하고요. 70년대, 80년대에 들어서는 이제 회사 내부에서 해결하던 것을 어떤 외부에 맡겨서 그러니까 어떤 직원들이 상담받는데 이제 비밀 보장이나 익명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그렇게 변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근로자 정신건강 그런 관리의 장점은 무엇이냐 하면은 지금까지 이런 것들이 알려져 있습니다. 의료 비용이 감소하고요. 그러니까 스트레스, 정신건강이 더 많이 상하기 전에 먼저 상담을 받고 이제 병원에 가야 될 것 같다. 그럼 빨리 가면 의료 비용이 줄게 되고 퇴사율, 결근 이런 것들이 감소하고 생산성은 오히려 우리에게 증가한다. 이런 우리에게 긍정적인 영향이 많다. 이런 것들이 보고되어 있고요. 또 이제 요새는 근로자뿐만 아니라 고용주, 그러니까 소위 이제 사장이나 경영진들도 받으면은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네, 여기까지 이제 EAP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직무 스트레스에 대해서 또 이제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직무 스트레스란 이제 어떤 조직적인 요인에 대해서는 이제 조직에서 근로자에게 업무 요구 사항이 명확하지 않거나 전망이 없거나 아니면 책임 범위가 불명확하거나 이러면은 이제 근로자에게 직무 스트레스 요인이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조직 외적으로도
예를 들면은 그러니까 회사의 문제는 아니지만 뭐 지역사회 문제나 고용 불안, 뭐 경력에 대한 요구사항 이런 것들도 이제 영향을 준다고 돼 있고요. 비직업성 스트레스 요인도 당연히 어떤 개인적인 문제나 본인 가족의 문제, 지역사회가 처한 환경들이 직무 스트레스에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위에 변형 요인이라고 적었는데요. 이것은 이제 요새 뭐 회복 탄력성이라고도 표현을 하는데 이제 똑같이 스트레스를 받아도 뭐 굉장히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고 잘 이겨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스트레스 반응에 영향을 주는 거를 스트레스 변형 요인이라고 하는데요. 이제 개인적인 것과 환경적으로 나눌 수 있고요. 이제 개인적으로는 당연히 이제 본인이 스트레스에 견디는 힘이 있겠습니다. 어떤 행동 양식이나 스트레스 받았을 때 대처하는 행동 아니면 본인의 개인적인 자원, 그러니까 나를 도와줄 사람이 얼마나 있는지 뭐 그런 것들이 있겠고요. 환경적으로도 이제 스트레스 반응을 약화시킬 수 있는 환경들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감정적인 지지라든지 이제 조직에서 어떤 자존심을 확인해 주든지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해 주는 것 이런 것들이 직무 스트레스를 좀 이제 변형시킬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 그리고 간단하게 이제 우리 스트레스를 이제 관리하는 정답 같은 건 없지만 스트레스로 인한 어떤 질환 예방 수칙 간단하게 몇 가지 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맨 윗줄이 사실 규칙적인 생활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제 저희가 병원에서 진료를 해도 이제 얘기를 하는 거지만 쉬운 표현이지만 굉장히 어렵습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밤에 잘 자고 이렇게 하는 건데요. 이거는 사실 누구에게나 다 필요하고 누구에게나 도움이 됩니다. 그렇게 되고 이제 취미생활, 스포츠, 운동들이 심신의 스트레스 해소하는 데 좋다고 되어 있고요. 저도 개인적으로 운동을 뭐 거의 매일 하려고 노력하는데 운동 조금 뭐 바빠서 운동을 못 하게 되면 확실히 컨디션이 많이 달라지는 걸 느낍니다. 그래서 시작하는 건 어렵지만 이제 계속 하다 보면 또 이제 습관이 돼서 할 수 있어서 운동하는 거 이런 것도 도움이 많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네 번째는 과다한 음주와 흡연은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신체적으로도 물론 좋지 않지만 특히 음주는 일단 뭐 마실 때는 좀 스트레스가 풀리지만 어쨌든 마시고 나서는 우울증이나 이런 데는 이제 장기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이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게 되고 대인관계나 아니면 뭐 이제 즐거운 노력과 습관을 갖는다 이런 것들을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는 혹시나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니까 이게 내가 본인의 노력으로 좀 안 될 것 같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도 뭔가 좀 어떤 치료를 받아야 될 것 같다 이런 얘기를 듣는다면은 부담 없이 이제 정신건강의학과에 가서 상담받아보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뭐 유머로 긴장을 해소하기, 스케줄 여유 있게 짜기, 그리고 이제 필요할 때 내가 정말 힘들 때는 거절하기, 그리고 현실적으로 내가 할 수 없는 거는 체념할 줄도 알기 이런 것들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림으로는 이제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뭐 거절하는 것 이런 것도 써 있고요. 이제 업무와 개인생활 철저하게 분리하는 것, 그리고 업무 리스트 만들어서 내가 미리 해야 할 일, 좀 늦게 해야 되는 일 이런 거 좀 만들어서 내 머릿속에 정리해 놓는 것, 그리고 업무 공간 정리정돈 이런 것도 직무 스트레스의 대처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거의 마지막 슬라이드입니다. 결론인데요. 이제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사회복지 종사자들은 이제 감정 노동을 하는 직군입니다. 그래서 우리 본인의 정신 건강을 유지하는 것은 우리한테도 당연히 이롭고 뭐 조직 전체 발전에도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감정 노동은 이런 사회복지 종사자 노동에 있어서 큰 비중 차지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내담자를 공감하고 돕기 위해서 이제 잘 수행해야 하는 이제 필수적인 노동의 요소가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무조건 나쁘니까 안 해야 된다 이제 이런 게 아니고요. 이거를 우리가 더 잘하고 우리에게 더 이제 긍정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그냥 친절 교육, 뭐 친절하게 웃으셔야 됩니다 이런 거 이상의 개입이 필요한다고 돼 있고요. 이제 요즘에는 뭐 근로자 지원 프로그램이라는 EAP라는 것이 이제 뭐 직원 상담뿐만 아니라 아니면 그냥 이제 고통을 당하지 않고 있는 보편적인 대상을 이제 직원 대상으로 하는 건강검진 그런 측면에서도 바람직하겠다. 이제 이런 얘기들이 요새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진행을 하고요. 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